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딥러닝 익스프레스 7장으로 독세미나 발표하게 될 엄준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니 배치와 학습률 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케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MLP의 학습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상기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MLP의 학습은 이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또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효율적인 계산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 자체는 이 가중치의 이 그레디언트 타강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중치를 언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언제 업데이트를 하느냐에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이제 온라인 학습, 풀배치 학습, 그리고 미니 배치 학습이 있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학습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이 훈련 샘플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샘플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신데요. 이 훈련 샘플 하나하나마다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이 이 온라인 학습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샘플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하강법 SGD라고도 합니다. 풀배치 학습입니다. 이 모든 훈련 샘플들을 한꺼번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균을 그레디언트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 훈련 샘플들이 쫘라락 있고 모든 샘플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위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풀배치 학습입니다. 이 풀배치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아까 온라인 학습에 비해서 좀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샘플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 일관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학습에 비해서 조금 더 일관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니 배치 학습입니다. 이 훈련 샘플들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무작위로 몇 개 정해진 개수를 선택하고 그 샘플들 안에서의 이 평균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과정을 똑같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이 온라인 학습과 풀배치 학습의 중간 정도에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은 이제 하나하나 계산할 때마다 이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모델 업데이트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샘플이 하나만 받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요 메모리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 노이즈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거 뭐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또한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풀배치 학습입니다. 풀배치 학습은 이 전체 샘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일관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연산하는 것 자체가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샘플을 연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 전체 데이터 샘플을 한 번에 읽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배치 학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온라인 학습과 풀 배치 학습의 각각의 이 장단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최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또 이 특징을 한번 보자면은 이 SGD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림에는 수렴을 향해서 잘 찾아갔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 하면은
이 수렴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이 미니 배치가 이런 식으로 좀 일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 수렴의 안정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풀 배치의 이 전체 훈련 데이터를 읽는 걸 나눠서 읽기 때문에 요 메모리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렬을 통해서 미니 배치를 구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행렬이 이 MLP 연산의 기본이 또 되기 때문에 행렬에 대한 걸 설명드릴게요. 이 다음 식은 기본적인 이 가중치와 입력값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이 가중합의 식입니다. 행렬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요 2열 행렬로 되어 있기 1 곱하기 2의 행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값 2개 그리고 가중치 4개가 H1과 H2로 들어가는 2열 행렬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또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1으로 들어가는 가중합은 X1 W1 플러스 X2의 3번 가중치를 곱한 거에다가 B1 바이어스를 더하는 것이 이 H1에 들어가는 가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이 입력값이었던 X1, X2에 다른 샘플들을 붙여보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X1, X2가 샘플 1, 2, 3, 4 이 네 개 샘플의 입력값을 받은 행렬로 이렇게 계산을 진행하면 이 네 개 샘플에 대한 이 순전파 이 연산이 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중합 수식을 통해서 구하면은 4 곱하기 2 행렬에 이 8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그 활성화 함수에 넣으면은 이렇게 A1의 이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H 유닛이 2개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샘플에 대한 2개의 출력 값이 이렇게 8개가 총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이 출력 측 Y 유닛으로 가는 걸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가중치는 이제 각각 유닛에서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2 곱하기 1 행렬로 들어오고 바이어스 또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1 행렬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가중합은 총 이제 4 곱하기 1,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우면은 이제 4개 샘플에 대한 4개의 출력 값이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벡터를 사용하면은 벡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행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 이제 역전파 학습 백 프로파게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이 각 수식에 따른 편미분을 먼저 구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1번은 이 민스퀘어 에러 요 미분식입니다. 이 맨 아래에 이 민스퀘어 에러 수식과 편미분식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민스퀘어 에러의 2분의 1을 곱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요 편미분 값이 앞에 숫자 2가 앞에 붙어 있는데 제곱을 미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 2가 없어져서 이 연산에 굉장히 보기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민스퀘어 에러 편미분 수식에 보시면은 앞에 개수 2가 없이 그냥 결과값이랑 그리고 정답의 요 차이 값만 이렇게 행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2번 수식은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인 이 시그모이드의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이제 미분값은 또 이제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시그모이드 수식과 요 시그모이드의 편미분 값은 이 시그마 x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제 벡터 곱이 아니라 하다마드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4 곱하기 1의 결과로 나타났고요. 참고로 요 하다마드 연산은 이 크기가 같은 벡터끼리 사용할 때 요 연산 가능하고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이제 단순 곱만 해서 넣는 것이 요 하라마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 수식을 같이 쓰면은 위에 있는 수식과 같이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라마드 연산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수식은 이제 가중합 수식의 이 미분식입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보시면은 가중합 수식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해 놨는데 이 z 값을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입력값만 나오게 됩니다. 저희 앞서서 이 순점파에서 입력값의 요 행렬은 4 곱하기 2의 행렬이었는데 이제 저희 편미분식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요 전체 행렬을 통해서 이 행렬 곱 그 규칙을 만족시켜주는 방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전체 행렬을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총 이제 수식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정 가중치에 대한 요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4개 샘플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까지 이렇게 그레디언트들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샘플 개수, 저희는 이번에 4죠. 샘플 개수 수로 나누면은 이제 해당 가중치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이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수식을 이제 경사화법 수식에 딱 적용하면은 알맞게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학습률입니다. 이 학습률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한 번에 가중치를 얼마나 변경할 거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데 이 신경망 학습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델 성능에 굉장히 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조심하게 다뤄줘야 되는 변수입니다. 이 학습률이 높을 때는 이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데이터에서만 잘 맞고 다른 일반적인 제너럴하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오버슈팅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발산의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렴을 해야지 이제 정상적인 모델 학습이라고 보는데 이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게 되어서 이 성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또 낮을 때는 이 낮은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습이 일단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이 학습률 자체가 이 학습하는 정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은 이 학습이 너무 더디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최소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 가장 최적값이 아니라 어느 일부 데이터에만 잘 맞는 지역 최소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은 이 수렴도 잘 하면서 지역 최소화를 딱 피해주는 그런 이제 적당한 학습률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적당한 학습률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뭐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레디언트의 값과 그리고 이제 가중치의 크기 그리고 학습에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로스 펑션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을 항상 이제 그거에 맞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들이 에더그레이드랑 RMS 프롭 그리고 에담 등의 이런 적응형 어댑티브한 이 학습률 방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우선 에더그레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습률 감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학습률 감세는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새로운 것도 나오지만 사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나타난 방식인데 요 이전 단계에서 나왔던 이 그레디언트들의 누적값에 이 반비례하게 학습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학습 수식에서 이제 GT 플러스 엡실론이 요 루트에 씌워져 가지고 나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GT는 이제 이전 그레디언트들의 이 제곱값의 합입니다. 이 제곱을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가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으로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초기에는 초기가 아니죠. 맨 처음에는 이제 GT가 0입니다. 그 이전에 구했던 그레디언트 값이 아예 없기 때문에 0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0을 나누면은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엡실론이라는 이 미소값을 넣어줍니다. 뭐 10에 한 마이너스 6승 정도 이 정도 되는 미소값을 넣어서 계산이 안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미소값 역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더그레이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유닛별로 다르게 이 학습률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각각의 이 유닛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이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의 값이 크면은 학습률이 감소하게 되는 이 특징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 공간에서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만만한 경사를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일단 에더그레이드는 이제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기본 학습률인 이 0.01일 때 대부분 잘 작동한다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에더그레이드의 장점으로는 저희 유닛별로 이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맞춰서 똑같이 이제 피처별로 이 특성이 고려되는 겁니다. 이 유닛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그래서 이 피처별로 특성이 고려돼서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점입니다. 또 이제 그 학습률 감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학습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 또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습률의 이 이전 그레디언트들의 제곱들을 계속 더하고 이거를 이제 학습률 감소에 사용하기 때문에 진행될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이 진행 안 될 때 이 입력값이 이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학습이 끝나서인지 아니면 이제 GT 그동안에 이 누적된 그레디언트 제곱들의 평균 때문인지, 아니 제곱의 합들 때문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안 선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RMS 프로브입니다. 에더그레이드의 이제 수정판이죠. 그래서 이제 GT 제곱의 합들이 아니라 이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주가 이동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가중 이동 평균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여기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의 제곱에 이제 지수 평균을 사용해서 이 학습률 감쇄를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오래전에 사용된 이 그레디언트들이 이 학습의 영향을 점점 줄여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VT를 이제 VT-1 이전에 이 감쇄되는 이전에 이 제곱의 지수 평균이죠. 이전 값을 요 반영 비율 로우에 따라서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 거에 대한 비율이 이 로우만큼 반영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학습 때는 이 로우의 제곱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이 예전에 있었던 그레디언트들이 이 굉장히 적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최근 것만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RMS 프로업이 이 연구에서는 또 이제 심층 신경망, 딥러닝을 위한 이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최적의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그 이제 특징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그레디언트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더그레이드보다 오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무수히 많을 때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최적 딥러닝을 위한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RMS 프롭에서 또 발전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애덤인데요. 이 RMS 프롭에다가 이 모멘텀 항을 추가로 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는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최적화 기법이고요. 이 수식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VT가 이 그레디언트 제곱의 지수 평균이죠. 그 RMS 프롭과 동일한 수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MT 이 모멘텀 함응입니다. 모멘텀 항은 이 그레디언트 제곱이 아니라 그레디언트의 지수 평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또 특징적인 것은 베이지안 코렉션, 아니 바이어스 코렉션을 사용합니다. 이 편향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 이제 에더그레드에서 그 초기 학습률에 대한 그 영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학습률의 그레디언트가 0인 시작하기 전에 이 0이 반영되는 문제를 이 편향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이 초기 학습률이 0인 것을 요 1-로로 나눠주어서 이제 그 초기 학습률 0의 이 영향력을 굉장히 줄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초기 학습률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애덤의 변형형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어,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애덤에서 이 모멘텀 항이 또 처음 나왔는데 이 모멘텀은 이제 학습의 이 방향성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에서는 그레디언트의 제곱의 평균이 아니라 그레디언트의 지수 평균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 모멘텀을 사용하면은 이 학습을 또 가속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 여기 앞에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은 요 VT 플러스 엡실론까지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RMS 프롭과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모멘텀 항이 또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 학습을 가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속하고 이 방향성을 또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서 요 지역 최소값을 넘어서는 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최소값을 빠지는 것 빠지는 위험을 줄여주고 이제 전역 최소값을 찾는데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 정말 위에 시계 요 그레디언트가 빠졌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실수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케라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케라스에 설명드리기 앞서 이 텐서플로우를 먼저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이 텐서플로우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썬은 당연하고 이제 뭐 C 언어, 자바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텐서플로우를 통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스칼라나 행렬, 벡터, 텐서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 말 그대로 텐서는 이제 다양한 차원의 텐서를 뜻하고 이 플로우는 연산을 풀 그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요 다양한 차원들의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입니다. 또 이제 텐서플로우도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만으로도 심층 신경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 딥러닝에 들어가는 다양한 변수들을 직접 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연결해줘야 되는 이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만 사용하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케라스가 사용되게 됩니다. 케라스는 이제 고수준 API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이 딥러닝 설정 방법을 이제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라스는 이제 복잡한 신경망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이 업계와 학계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신경망 조합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빠른 실험을 하는데 좀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렇게 널리 사용되기는 것입니다. 또 이제 프레임워크 밑에
자주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 보시면 당연히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조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가 대부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2018년이라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이 케라스 다음에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이 파이토치도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이 파이토치의 좀 특징적이라면은 업계라기보다는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아마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이토치를 조금 더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케라스의 이 신경망 작성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요 모델이 이렇게 사각형 틀로 모델이 생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레이어 이렇게 쌓아서 모델을 완성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에서는 우선 시퀀셜 모델 생성 1번의 이 시퀀셜 모델을 이 모델 함수를 통해서 시퀀셜 모델을 생성하고요. 모델 요 객체에다가 시퀀셜 모델을 생성한 거고요. 그리고 2번에 요 add 함수를 통해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덴스 레이어를 유닛 두 개랑 그리고 인풋도 두 개인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를 선택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3번에 이 컴파일 함수를 통해서 시퀀셜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으로 MSE, 민스퀘어 에러랑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이제 SGD, 온라인 학습 방식이죠. 러닝 레이트는 0.3을 통해서 컴파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트 함수를 통해서 이 학습을 시행합니다. 피트 함수에 보시면은 이 x가 아마 x가 이제 학습 데이터고 y가 결과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1, 한 개의 데이터만 수행하겠다는 거죠. 배치가. 그리고 f폭은 만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리딕트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직접 수행하고 싶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하면 요 프리딕트를 통해서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요 레이어를 추가하던 add 함수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은닉층과 출력층을 다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입력층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1번 윗줄에 아래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유닛은 두 개, 인풋 쉐이프는 튜플로 두 개짜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으로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add 함수를 추가로 넣으면은 요 유닛 두 개짜리의 요 추가된 레이어 위에 바로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두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 그림처럼 은닉층과 출력층이 유닛 두 개, 한 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간략한 포인트만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이터 전처리가 뭐 결측치, 예측, 이상치 이런 거 제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입력에 맞춰서 변형시켜 주는 것도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예시를 보여주면은 요 입력 데이터를 이제 2차원에서 1차원 데이터로 변형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요 데이터 값을 0과 1 사이로 변형해 주는 요 노멀라이제이션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케라스에서는 요 필기체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28 곱하기 28로 되어 있는 요 숫자 5, 3 같기도 한데 숫자 5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6만 개 있을 때 요 함수를 통해서 변형하는 것을 밑에 코드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트레인 이미지 안에 요 이미지 데이터가 6만 개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reshape 함수를 통해서 요 6만 개의 28 곱하기 28이었던 요 2차원의 이미지를 1차원의 28 곱하기 28이 784입니다. 그래서 요
28 곱하기 28을 이제 한 줄로 786개의 한 줄로 이렇게 쫙 늘어뜨리는 겁니다. U-shape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요 as 타입은 이 각각 요소들의 값을 이 형태 타입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 여기서는 이제 as 타입 플로트 32가 되어 있는데 플로트 32는 이제 실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아마 정수였을 겁니다. 이미지 데이터였기 때문에 정수로 되어 있던 그 0부터 255까지 되어 있던 그 정수 값을 실수로 변환시켜 주고 거기에서 이제 뒤에 255로 나눠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이제 케라스의 이 입력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건데요. 요 케라스 입력 데이터 전에 요 텐서에 대한 개념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텐서라는 용어는 이 물리학에서 3차원 이상의 이 다차원 배열을 부를 때 이 텐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뭐 3차원 텐서, 4차원 텐서, 5차원 텐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차원 수가 이제 0이면은 이제 크기 성질만 남는 이제 스칼라. 영어는 이제 스케일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0차원의 이제 스케일러. 그리고 1차원은 이제 벡터. 잘 아시죠? 벡터. 그리고 2차원은 이제 매트릭스. 행렬이 이제 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고 이제 3차원 이상부터는 요 n 디멘전의 이 텐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경망에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의 배열이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자주 보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기도 하지만 이제 다차원의 텐서를 또 보기 때문에 이렇게 텐서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드렸고요. 3차원 텐서는 이제 뭐 다들 알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엑시즈 0, 1, 2 이렇게 축 3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텐서는 이제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원, 디멘전, 그리고 쉐이프인 형상, 그리고 데이터 타입인 이 있는데 이제 디멘전은 이제 차원이죠. 이 텐서의 축 개수입니다. 그래서 랭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디멘전이 뭐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하면은 아래 그림처럼 엑시즈 0, 엑시즈 0, 1, 엑시즈 0, 1, 2 이렇게 축 개수가 이 텐서의 차원을 뜻하고요. 이제 형상은 이 각 축의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냐 이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케라스에서는 튜플로 나타내 줍니다.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튜플에 대한 설명은 요, 요 이제 1차원 데이터를 보시면은 쉐이프의 튜플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 저 컴마가 쉼표가 없다면은 이제 일반형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하나짜리인 튜플은 이렇게 숫자로 숫자 하나랑 그리고 뒤에 쉼표를 넣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입니다. 요 텐서의 이 각각의 요소가 어떠한 자료형이냐를 설명하고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플로트 32 이런 애들은 실수형이고요. 뭐 정수형 인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넣는다면 뭐 일반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자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죠. 벡터 데이터인데 이제 데이터를 일렬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로 테이블 데이터, 요 엑셀에 저장되는 형태들이죠. 이제 타블라 데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타블라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엑셀의 이 숫자 넘버, 배치 크기가 이제 각 데이터의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수를 쫙 늘어뜨려 놓고 이제 데이터의 넘버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 배치 크기를 포함한 요 이미지 높이, 너비, 그리고 요 채널 수가 좀 특징적인데요. 이 채널 수라는 이 하나의 축이 더 생기는 이유는 이 저희 이미지가 뭐 단순하게 색을 뭐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기본적인 색상 이제 RGB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것과 이제 뭐 해당 픽셀에서의 이 밝기
정보도 있고요. 이런 것을 다 나눠서 저장하기 때문에 요 채널 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는 요 4차원 텐서로 주로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요 배치 크기, 이 벡터 데이터가 이제 타임 스태프마다 찍혀 있는 것이 요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아까 벡터 데이터에서는 배치 크기가 요 매트릭스의 요 세로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타임 스텝마다 벡터 데이터가 찍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개 이 배치 크기만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이 동영상에서 시간을 뜻하는 요 프레임마다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의 높이, 채널 수에 이제 배치 크기와 프레임 수 같이 들어가서 이 5차원 텐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동영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라스로 신경망을 구성할 때 좀 필수적인 요소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케라스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기본적인 모델 틀을 의미하고요. 요 레이어는 이제 뭐 출력층, 입력층도 이제 레이어로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은닉층이죠. 이 가장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요 레이어가 되겠고요. 요 입력 데이터, 이 텐서플로우의 다차원의 이 텐서로 입력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요 활성화 함수, 저희 뭐 이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렐루라든지 시그모이드, 하이퍼 탄젠트 이런 것을 통해서 요 출력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죠. 입력 데이터를 출력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측정 함수인데 측정 함수는 사실 이 머신러닝을 처음에 배울 때 아마 배우실 겁니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것들이 측정 함수가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주는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해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복합적인 성능을 볼 수 있는 F1 스코어가 요즘 가장 최근에 많이 쓰이는 측정 함수입니다. 요 선실함수는 로스 펑션이죠. 저희가 MSE 민스퀘어 에러를 항상 써왔는데 이제 또 손실함수로는 또 다양한 함수가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경망의 출력과 이 정답 예측값과 정답값의 요 차이를 표현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저는 저희 이제 학습률을 바, 이제 능동적으로 어댑티브하게 바꾸는 방법들 봤었는데 에더그레이드나 뭐 에담이라든지 RMS 프로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요 학습률은 물론이고 모멘텀까지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 최적화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제 하이퍼 매개 변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이 신경망에는 요 파라미터 일반적인 매개 변수인 파라미터로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이 신경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은닉층의 개수라든지 유닛의 개수, 이 층에 포함되는 유닛의 개수죠. 그리고 이제 학습률 또한 이 모멘텀과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결정돼야 됩니다. 저희 아까 애덤이나 뭐 옵티마이저 수식들 볼 때 그 학습률인 그 애터는 항상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식이 추가로 붙는 것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률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결정돼야 하고요. 이제 미니 배치의 크기 몇 개의 샘플을 선택해서 그 평균을 내고 학습을 할 거냐. 요 미니 배치의 크기 그리고 에포크 수, 요 에폭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요 에폭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전체 데이터 학습을 한번 돌았다. 전체 데 전체 이 훈련 데이터를 학습한다. 한 번 학습한다가 이제 1 에폭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에폭 수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학습할 거냐, 몇 번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거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도 요 성능이 굉장히 차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데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값 사용, 이 라이브러리에 설정된 기본값들이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들이고요. 이제 수동 검색은 사용자가 직접 하나씩 찾아서 일일이 넣는 것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드 검색이라고 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 개 정해놔서 요 매핑하면서 더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고요. 이제 랜덤 검색은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하게 찾는 것입니다. 요 그리드 검색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리 여러 개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부 다 이제 모델들을 한 번씩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요 맵이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 그리드 검색, 그리드 서치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은 이 모델을 한번 돌린 다음에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제 많이 모델을 학습시켜 보면서 최적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주로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 서치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또 이제 랜덤 서치 또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 예측하기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랜덤 서치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마 논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주로 사용합니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또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요 찾는 과정을 튜닝이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으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딥러닝 익스프레스 7장 북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